예,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러미 회담 그리고 얄타 2.0입니다. 2월 18일 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미가 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 정상은 회담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뭐 그 외무 그 어떤 외교와 관계돼 있는 장관들이 가서 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막 평화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평화회담보다는 러미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뭐냐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서로 간에 뭔가 그러면 어떤 그 협약이라기보다는 뭔가 중재안도 그렇지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서로 간에 뭔가 그 협의안이 나올 텐데 어 미국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용병까지 다 대준 전범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는 좀 무시를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 패전국이 된 우크라이나에 큰 밥숟가락 하나를 들고 가서 거기를 퍼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래 그러면 그 정도는 조금은 떼줄 수 있어. 그 대신 이제 관계를 개선하고 앞으로 뭐냐 너네들도 이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얄타 회담처럼 아마 이제 예상되기는 러중미가 모여서 세계를 다극화로 이렇게 해 나가는 회담이 앞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들의 대리군이 돼서 만약에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여기를 다 뜯어먹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미국 러미 회담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그 리야드에서 개최된 회담은 정상회담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랑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이렇게 가 대표로 만난 그런 회담이고 앞으로 있을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얄타 2.0 이므로 얄타 회담의 2.0 버전 이런 식의 회담을 하기 전에 있는 전야 제와도 같은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초대되지 않았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이 종전을 위해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건데 이제 당사국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젤렌스키가 평화회담을 막 한다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막 그 쇼한 적이 있었죠. 2023년인가? 저 스위스인가 어디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쇼고 실제 전쟁의 결과는 실제 당사자들이 만나서 뭐 종전이든 아니면 휴전이든 뭐 평화회담이든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과 힘의 대결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다른 거짓된 요소가 배제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힘과 힘이 부딪혀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때문에. 이 비슷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났었죠. 6.25 전쟁 때, 1953년인가 휴전 회담을 하는데 남한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듯이. 여러분도 아시죠? 중국, 북한, 미국이 휴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당사국이 아닙니다, 남한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6.25에서의 남한은 미국의 대리군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러우전을 통해서. 젤렌스키가 미국의 대리전을 펼쳤죠. 그래서 미국이 대신 사인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아예 협상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사실. 이 전쟁의 논리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 이 전쟁에서
힘의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나 저 서방 세계에서는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약한 애들,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간 어디 뭐 이런 있죠? 뭐 약한 나라들한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지만 강한 나라한테는 또 약해집니다. 자신들이 어떤 그 강한 힘으로써 약자들을 복속해왔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한테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이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보십시오. 트럼프가 갑자기 돼서 저 스탠스가 저렇게 된 것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현실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망한다. 진짜로 만약에 바이든이 한 번 더 집권했으면 미국은 진짜 망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고, 당연히 패전국, 참,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자초한 거긴 하지만은, 전쟁에서 패하면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씁니다. 나치 독일이 다 뒤집어 썼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자, 그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것에 미국이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러우전의 책임이 젤렌스키와 바이든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들어왔던 3년 동안 들어왔던 일반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 내러티브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젤렌스키는 뭐 구국의 그런 뭐 영웅이고 그렇죠. 바이든도 막 그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굉장히 선량한 그런 후원자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니까는 내러티브가 180도 바뀌었죠. 이 러우전의 책임이 바이든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에게 있다. 러시아의 책임은 없다. 러시아의 책임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트럼프가. 러시아가 이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저는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리셋되는, 리셋의 종지부를 찍는, 방점을 찍는, 그런 어떤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얄타 회담. 1945년도에 있었던 이 얄타 회담이 저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영국과 미국과 소련이 어 승전국의 지위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는 그런 것들을 의논했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 뒤에 있는 사진에 이 처칠과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있는데 이 전후에 다시 세계 질서가 잡혀서 지금의 1급 패권 체제로 가게 된 것이죠. 1945년도에 이제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대영 제국은 계속해서 쇠락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은 1991년도에 붕괴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이 영국과 소련이 망하게 된 것도 배후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대영 제국이 망하게 된 거 파운드화가 원래 그 뭡니까? 세계의 기축 통화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보다도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죠. 미국은. 물론 참가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활약이 없었고 좀 늦게 참가했죠. 진주만 그 폭격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무기를 양쪽에 다 대주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고 그 자국 본토 내에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 2차 세계대전에서는 뭐 이제 진주만 여기서 좀, 무슨 자국, 병사들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일본군이 들어오게끔 미리 루즈벨트가 이 일본군이 들어올 것을 첩보로서 입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
병사가 죽게끔 냅뒀죠. 그래서 그것을 명분 삼아서 2차 대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군수 산업들 덕분에 경제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원폭 투하를 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자, 그래서 수십만 명의 그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시연하면서 굉장히 그 자신들의 군사력의 강함을 전 세계에 이제 떨치고 이제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이 얄타 회담 이후에 1944년도 브레튼 우주 체제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 유엔도 사실은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세계 기구, 이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투사하는 그런 힘으로서 작용한다. 뭐 IMF, 세계은행 그 외에도 뭐 WHO라든지 각 WTO 막 각 그런 국제 기구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세계 질서 딥스테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모든 세계 질서가 이 얄타 회담 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얄타 회담 2.0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얄타 회담을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의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걸 보셔야만 하는데 자, 지금 지금은 이제 영국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중국이 들어왔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실 러시아는 조금 약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구도 그렇고. 물론 하지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죠.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와 자원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초강대국 세 나라가 모여서 얄타 2.0을 하는데, 어, 저는 이 당시에서 1급 패권에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처칠이나 이 스탈린이 1급 패권의 체제로 뭐 가자고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반도를 분할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어디까지 너희들 영향력 하에 놓고 이만큼은 우리가 가져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선을 긋는 작업들을 했다. 그래서 일본과 남한 이렇게 한 묶음을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그런 작전을 이제 그런 식의 작전을 했고 이제 북한과 해서 이 위쪽은 뭐 중국과 러시아, 소련의 영향권 하에 둔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제 뭡니까? 이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미국이 이제 아프간 전쟁을 떻게 보면 대리전 같이 이용을 했죠. 그 1979년도에 이제 아프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소련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하면서 저는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전쟁 10년 동안의 전쟁이 이 소련을 굉장히 그 망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전쟁을 10년 동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소비에트 연방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을 이 소련의 중앙 정부에서 이제 거의 먹여 살리는 그런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전쟁까지 치렀다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거의 불과 2년 뒤에 소련이 됩니다. 자, 그때랑 다르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입김이 세죠. 글로벌 사우스와 이 브릭스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 막대한 이 제조업과, 그리고 실물 경제 기반,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기존의 가신국들, 그리고, 아직 뭐, 달러 패권은 추락하고 있지만은, 달러와 어떤 미디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란 나라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800개 정도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다극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다극화에 미국이 동의를 했다.
마르코 루비오가 어 뭐 CNN인가 거기서 기자회견 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극화 세상이 될 것이고 1급 패권은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비정상적인 체제였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다. 그럼 다극화는 뭐냐? 다극화라는 것은 극을 나눠서 한마디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강자가 지배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 영향권 하에서 각자가 이제 어떤 주권적인 그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유럽 정도? 그리고 이 유라시아의 뭐 극동아시아부터 해서 이 중동까지 이 유라시아는 이제 적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분할해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자 이것이 다극화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극화 질서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이 주권 국가로의 재탄생 각 국가가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미 브릭스가 출범할 때 브릭스의 어떤 그 브릭스 내에서의 내부 그런 규칙과도 같은 그들이 표방하는 그런 질서였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권 국가를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국가가. 자,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막 독일의 대한당 AFD 같은 데를 이제 막 지지하고 그리고 막 영국의 누굽니까? 스타머 총리 같은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은 니들 속국으로 해봤자 속국 가신국 하지 말고 니들이 독립해서 니들이 주권 국가로 살아라.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니들은 버림받고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니들 살 길을 니들이 알아서 찾아서 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전쟁 없이 간다. 그래서 아마도 서로 간의 어떤 이런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초강대국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러시아, 미국, 중국은 굉장한 핵 강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 핵, 핵 감축을 어, 동시에 핵 감축을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핵 감축을 해야지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의 한테도 핵을 뭐 비핵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세 나라부터 핵 감축을 해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전쟁 같은 것,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시나리오는 없애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공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엔 같은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런 국제 기구들 미국은 그런 국제 기구에서 다 탈퇴하겠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했죠. 실제로 WHO나 뭐 파리 기후 조약 이런 데를 탈퇴를 했는데 유엔도 탈퇴한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무실해진다. 미국이 탈퇴하면은 사실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미국에 의해서 조종됐던 이 세계 기구들이 미국이 탈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 푸틴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유엔 내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 걸 하다가 만약에 유엔에서 어떤 그런 것이 도출이 안 되면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해협력기구?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런 그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양극화, 서방과 비서방, 내지는 뭐 글로벌 사우스 대 서방. 자, 이런 식의 싸움도 아마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합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방의 나토 대 러시아와 어떤 글로벌 사우스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도 벌어졌는데
자, 이것을 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되고 미국의 패권의 추락뿐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의 몰락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속 가속화됐을 시에. 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군사적인 그런 어떤 그 평화 이런 그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어떤 주권 국가로서 EU 같은 것을 해체할 수도 있다. 여기서 EU 같은 것을 해체를 여기서 이제 할 수는 없지만은 유명무실해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는 나중에 이제 EU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의 블록으로서 이 블록 정치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아메리카 쪽에 뭐 나프타 같은 것이 생기고 아시아에도 뭐가 생기고 이 블록화된 이런 그 어떤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 블록화된 경제 이런 체제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어 다극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들의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것이다. 다극화는 분명히 강한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 어떻게 정치 경제적으로 블록화되는 그런 과정. 자, 이렇게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그린란드 같은 것을 원하기도 했고, 멕시코에, 이제 멕시코만을 뭐 아메리카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아메리카 땅에서의 어떤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다극화 세상이 그런 것이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 옛날에 독립국가 연합들의 나라들을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어떤 영향력 하에 완전히 복속시키고 가신국으로 만든다면은 그거는 푸틴이나 러시아나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이야기했던 다극화 세계 질서의 어떤 규칙과 맞지가 않죠. 미국이 만약에 다극화 세계 질서를 정말로 이해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했겠죠. 이해를 했다면은 이 주권 국가로 다 만드는 것, 자, 이것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극화 세계 질서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아닌 이 글로벌리스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딥스테이트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브레진스키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70년대에 그 미국에서 무슨 장관인가 국무부 장관인가 뭐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993년도인가 그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유라시아를 만약에 미국이 장악하지 못하면은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정학적인 어떤 그 판세를 읽는 능력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 1990년대에 계속해서 중동과 뭐 아시아 쪽에 계속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유라시아 쪽에 어떤 미국의 발판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했죠. 그것이 이제 유라시아에 미국의 어떤 강력한 힘을 투사하기 위함인데 유라시아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이 세계의 패권을 잃고 그리고 이제 그 브레진스키의 그 책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극동아시아의 어 분단된 국가를 분단된 채로 놓지 못하면은 미국의 역시나 그 유라시아 쪽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의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한반도가 이렇게 그 반으로 갈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극동아시아, 한국이죠.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뭐 이쪽인데, 여기에 이제 그 분단된 하나의 체제, 여기에서 미국의 엄청난 그 지정학적인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통일된다라든지, 여기에서의 어떤 그 분쟁이 끝나게 됐을 시에 이 유라시아에서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거기 책에서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미국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그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것을 맺었습니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이런 어떤 동맹국과 같은 그런 지위를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푸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 이 극동아시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 어떤 이 안보 체제를 확고히 하는 데에 그런 어떤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러우전을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안보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체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한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한미일 이 아시아판 나토가 있으면은 그뿐만이 아니죠. 중국을 겨냥한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하지만은 쿼드는 이제 인도를 포함해서 네 개 나라입니다. 인도, 중국 뭐 몇 개 네 개 나라 그리고 어커스라는 것은 뭐 오스트레일리아랑 저 뭐 필리핀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까지 포함한 또 어떤 그 연합체인데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까지 압박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런 기구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다극화 세계 질서로 간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하나의 축이고 중국이 하나의 축이라면은 내 앞마당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사되는 어떤 세력이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 안 되겠죠. 미국이 아메리카 쪽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유럽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앞마당이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독립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면은 군사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힘의 논리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어, 그것이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올지 나쁜 결과로 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초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러시아가 주는 어떤 압박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러시아랑 북한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침공했을 시에 바로 러시아가 그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어떤 무력 도발을 하면은 러시아가 참전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자, 이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안 되면은 계속 분쟁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어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쟁도 어떤 식으로든 종식을 하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들이 이야기했는지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AI에 대한 이야기 이제 글로벌 어떤 AI의 어떤 발전과 태동 자, 이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위험성을 이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자기들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푸틴, 트럼프, 시진핑도 AI가 다 대체해버릴 수 있습니다. AI가 굉장히 이 무서운 이 테크노크라시로 순식간에 인류를 파멸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이들이 모를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딥스테이트의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 회담 이후에 AI의 급속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딥스테이트가 거의 힘을 잃어가면서 이 회담이 좋은 결과로 맞이하려면은 AI에 대한 어떤 규제와 위험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이 한반도에 대한 평화,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여러분들도
유의 깊게 보시고 5월 9일 날인가 있는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을 초대하고 북한군도 초대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큰 손님 아마도 트럼프를 겨냥한 것 같은데 트럼프도 아마 초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미국에서는 또 국제 박람회를 엽니다. 리셋이 끝난 다음에 박람회를 열었죠, 여러분. 그 타타리아 책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박람회가 막 있었습니다. 자, 이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이런 것들이 5월 달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5월 전에 그 5월 9일 그 전에는 뭔가 전 세계의 이런 전쟁이나 분쟁 상황이 뭐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 회담의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될 걸로 이미 다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밀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미 밀실에서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여주기 쇼가 5월 달에 벌어질 거라고 본다. 그것이 알타 2.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